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교토의 거리를 달리고 있는 택시 열대 중 한 대는 현대차입니다. 천년 고도라 불리며 일본의 정신적 수도를 자처하는 바로 그 교토에서 도요타가 아닌 한국차가 손님을 태우고 거리를 누비고 있다는 이 기묘한 풍경이 솔직히 말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겁니까? 더 놀라운 건 이게 단순히 한두 대 테스트로 굴려본다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2022년 50대로 시작한 현대차 아이오닉 5 택시는 불과 2년 만에 182대로 늘어났고, 교토의 명문 택시회사 MK는 2030년까지 보유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바꾸겠다고 공언했습니다. 그것도 도요타가 아니라 현대차 중심으로 말입니다.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설마 일본 사람들이 한국 차를 그렇게까지 좋아할 리가 없잖아. 분명 뭔가 정치적인 이유가 있거나 아니면 현대차가 덤핑이라도 했겠지. 천만에요. 이건 애국심의 문제도 가격 덤핑의 문제도 아닙니다. 이건 철저하게 냉혹하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MK 택시 기사들이 도요타 전기차 BZ4X를 몰고 나갔을 때 그들이 마주한 건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 밥벌이를 하는 택시 기사들에게 충전소에서 1시간씩 차에 갇혀 기다리는 시간은 곧 무급 노동이자 식사 시간의 박탈이었습니다. 이 차로는 밥 못 벌어먹는다 는 비명이 현장에서 터져 나왔을 때 그건 과장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도요타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를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1위 자동차 기업, 기술의 도요타, 품질의 도요타, 하이브리드 시대를 연 그 도요타가 만든 전기차가 고작 충전이 느리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퇴출당했다? 그것도 일본 땅에서 50년 넘게 도요타 차만 굴려온 택시회사가 등을 돌렸다? 솔직히 말해서 이건 미친 짓입니다. 아니, 정확히는 도요타가 미친 짓을 저질렀습니다. 2022년 6월 도요타의 첫 순수 전기차 BZ4X는 출시 2달 만에 전세계 2700대 전량 리콜이라는 전대 미문의 굴욕을 맛봅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주행 중 바퀴가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바퀴가요? 자동차에서 바퀴가 빠진다고요? 세계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그 도요타가 허브볼트 조립도 제대로 못해서 달리다가 바퀴가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차를 만들어 팔았다는 겁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리콜 사태를 수습하고 다시 판매를 재개했지만 현장의 평가는 처참했습니다. 150kW 급속 충전기에 꽂아도 완충까지 1시간 넘게 걸리고 하루에 2번밖에 급속 충전을 못하며 한겨울에는 주행거리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는 그야말로 택시로 쓰기엔 쓰레기 같은 성능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MK택시가 현대차 아이오닉 5를 시험 운행했을 때 벌어진 일은 뭡니까? 18분. 단 18분 만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끝났습니다. 도요타가 1시간 넘게 걸려 채우는 배터리를 현대차는 택시기사가 커피 한 잔 마시고 화장실 다녀올 시간에 채워버린 겁니다. 에어컨을 틀고 달려도 450km를 거뜬히 주행하고 800V 고전압 시스템 덕분에 하루에 4번, 5번도 충전이 가능했습니다. 이게 기술력의 차이입니다. 이게 현장에서 먹히는 진짜 성능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한 방은 따로 있었습니다. MK택시가 전기차 대량 도입을 결정했을 때 도요타는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서브스크립션으로만 제공 가능합니다. 차를 사는 게 아니라 빌려 쓰라는 겁니다. 일산 아리아는 코로나와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대차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이오닉 5 지금 즉시 입고 가능합니다. 이 한마디였습니다. 이 한마디가 50년 파트너십을 무너뜨렸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처참한지 감이 오십니까? 일본 최고의 자동차 기업이 자국 땅에서 자국의 오랜 고객에게 차는 팔 수 없고 빌려줄 수만 있다고 했고,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온 한국 기업이 지금 당장 드립니다 라고 말한 순간 60년 충성심은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겁니다. 2023년 도요타의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서 우리가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의 수장이 입으로 직접 자신들의 패배를 인정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뼈아픈 고백인지 여러분은 상상이나 하십니까?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토거리를 달리는 현대차 택시 182대는 도요타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술력으로 이기지 못하면 브랜드 따위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대체 왜, 어떻게 일본의 자존심 도요타가 이 지경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왜 하필 MK택시였습니까? 왜 하필 교토에서 이 드라마가 벌어졌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우리는 6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1943년 한 15살 소년이 단돈 몇 푼을 손에 쥐고 한국에서 일본 교토로 건너온 그 순간으로 말입니다. 그의 이름은 유봉식, 일본명 아오키 사다오.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혈혈단신으로 일본에 건너온 이 소녀는 피땀 흘려 일본 명문 린메이칸 대학 법학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법관이 되고 싶었습니다.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실력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학비를 낼 수 없어 대학을 중퇴해야 했고, 설령 졸업했더라도 그를 기다리는 건 외국인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는 냉혹한 일본 사회의 장벽이었습니다. 실력이 있어도 노력을 해도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접어야 하는 그야말로 제도화된 차별이었던 겁니다. 유봉식은 이후 10여 년간 온갖 막노동과 잡리를 전전하다가 1956년 우연히 파산한 주유소를 인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1960년 32살의 나이에 중고차 10대, 운전기사 24명으로 미나미 택시를 창업합니다. 이게 MK 택시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기 일본 택시기사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아십니까? 당시 일본 택시업계는 깡패들의 소굴이라 불렸습니다. 기사들은 러닝셔츠에 배바지 차림으로 손님을 태웠고, 인사는커녕 행선지도 묻지 않았습니다. 길이 울퉁불퉁해서 손님이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면 타는 법이 나쁘다, 내려!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무단결근, 지갑, 조퇴는 일상이었고, 출근 당일이 되어야 기사가 올지 안 올지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유봉식이 200명 중 엄선에 뽑은 24명의 기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출근하면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합시다 라는 당연한 말을 실천시키는 데만 10년이 걸렸습니다. 10년이요. 인사 하나 가르치는데 1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잔인한 건 따로 있었습니다. 1960년대 유봉식의 MK택시는 업계로부터 조선택시라고 불렸습니다. 동종업계 경영자들은 교토기온의 유흥가에서 이렇게 떠들고 다녔습니다. 조선놈들이 하는 택시는 타면 안 됩니다. 택시 카르텔은 주유소와 정비소를 협박해 MK택시에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경쟁이 아니라 생존 자체를 위협당한 겁니다. MK 차량이 교토역 택시 승강장에 들어가려 하면 다른 택시들이 강제로 끼어들어 진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유봉식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제1조선인 1세가 일본 사회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 이 대목에서 여러분은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유봉식은 이 지옥 같은 상황에서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압도적이지 못해서 무시당한다. 그래서 그는 직원들과 함께 4대 인사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잊으신 물건 없으십니까? 담당 기사는 누구입니다. 이 4가지 인사를 철저히 실천했습니다. 당시 일본 택시업계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자동문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의전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깨끗한 유니폼을 입혔습니다. 은행 지점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혁신들이 지금 일본 택시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1970년대에 터집니다. 1970년대에 오일 쇼크가 터지자 일본 정부는 전국 택시요금 인상을 지시했습니다. 모든 택시회사가 일제히 요금을 올리는 동일지역 동일요금 원칙을 강제한 겁니다. 유봉식은 거부했습니다. 시민들의 삶이 팍팍한데 택시비까지 올리면 누가 타겠는가? 그는 오히려 요금을 내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운수성, 현 국토교통성은 영업정지를 협박했고 경쟁 택시회사들은 집단으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MK가 요금을 내리면 우리 모두 망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유봉식은 7년간의 법정 투쟁 끝에 1985년 대판지방재판소에서 전면 승소 판결을 받아냅니다. 이 판결은 일본 택시업계의 역사를 바꿨습니다. 동일지역 동일요금이라는 카르텔이 무너졌고 1993년 일본 정부는 MK택시에 전국 최초로 10% 요금 인하를 인가했습니다. 유봉식은 시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조선택시라고 손가락질 받던 기업이 일본 정부와 업계 카르텔을 상대로 승리하며 일본 국민들로부터 환호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유봉식은 단 한 번도 자신의 정체성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본 귀화를 거부했습니다. 끝까지 한국 국적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훌륭한 장사를 하면 일본인에게 기쁨을 주고 존경받는다. 그렇게 되면 나의 동포인 한국인도 일본인에게 존경받게 된다. 그는 단순히 돈을 벌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력으로 차별을 이기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는 세상, 국적이 아니라 실력으로 평가받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신이 60년이 흐른 2022년 MK택시의 현대차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유봉식의 장남이자 현 MK택시
택시 사장인 아오키 노부아키는 2022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능이 안 좋은 차를 탈 수는 없습니다. 감정도 애국심도 과거의 의리도 아닙니다. 오직 이 차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느냐 만이 기준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통과한 건 도요타가 아니라 현대차였습니다. MK택시는 본래 일산 아리아 50대를 도입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공급이 불가능했습니다. 도요타 BZ4X는 매입이 불가능하고 서브스크립션으로만 제공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현대차가 나타났습니다. 아이오닉 5 지금 당장 50대 납품 가능합니다. 그리고 MK는 시승을 했습니다. 시승 결과는 이건 된다. 에어컨을 켜도 450km를 달렸습니다. 18분 만에 80% 충전이 완료됐습니다. 뒷좌석 바닥이 평평해서 승객 승하차가 편했습니다. V2L 기능으로 차 안에서 노트북을 쓸 수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단순히 차만 판 게 아니었습니다. MK택시 정비 공장과 기술 협력 관계를 구축했습니다. 한국 채비사에 180kW 급속 충전기를 MK 본사에 설치해줬습니다. 이 대가 동시에 꽂아도 각각 90kW씩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습니다. MK는 현대차를 선택했습니다. 2022년 7월 20일 현대차와 MK택시의 공식 파트너십이 발표됩니다. 그리고 그해 8월 교토거리에 현대차 아이오닉 5 택시 첫 50대가 등장합니다. 일본 우익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야후 재팬뉴스 댓글란에는 한국 차를 도입한 MK는 매국노, 조선차 타느니 걸어다니겠다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어땠습니까? MK택시의 내부 조사 결과 한국 차라는 이유로 탑승을 거부한 승객은 전체의 1% 미만이었습니다. 오히려 승객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실내가 넓고 조용하네요. 이거 최신 전기차 맞죠? 타보니까 정말 좋은데요. 도요타 아닌 거 처음 타봤는데 이게 더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택시 기사들은 아이오닉 5 배정을 받기 위해 줄을 섰습니다. 도요타 BZ4X를 몰던 기사들은 충전하느라 밥도 못 먹고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하루 2번 충전 제한 때문에 장거리 손님을 태우면 중간에 배터리가 떨어질까봐 전전긍긍했습니다. 반면 아이오닉 5 기사들은 18분 충전으로 하루를 거뜬히 돌았습니다. 연료비는 가솔린 대비 70% 절감됐습니다. 회생제동 시스템 덕분에 페달 조작이 줄어들어 장시간 운전 피로도가 급감했습니다. 수익이 올랐습니다. 이직률이 떨어졌습니다. 신입기사 지원자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MK는 선언합니다. 2030년까지 보유 차량 전부를 전기차로 전환한다. 2022년 50대로 시작한 아이오닉 5는 2024년 말 기준 182대로 증가했습니다. MK 전체 택시 842대 중 약 22%가 이미 전기차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성공을 본 다른 택시 회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의 중소 택시 업체들이 현대차 도입 문의를 쏟아냈습니다. B2B 도미노 현상이 시작된 겁니다. 도요타는 침묵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도요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자신들이 전기차 전쟁에서 뒤처졌다는 사실을, 현대차의 800V 시스템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리고 일본 택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시작됐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정확히 해부해야 할 대목입니다. 도대체 도요타 BZ4X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망가졌고 현대차 아이오닉 5는 어떤 기술로 압도했습니까? 먼저 도요타부터 보겠습니다. 2022년 5월 12일 도요타는 BZ4X를 화려하게 출시했습니다. 도요타 최초의 순수 전기차, 전기차 시대의 새로운 시작이라며 요란하게 광고했습니다. 그런데 출시 딱 42일 후 6월 23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전 세계 2,700대 전량 리콜. 이유는 급선회나 급제동을 반복하면 바퀴를 고정하는 허브 볼트가 풀려 타이어가 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세계 최고 품질을 자랑하던 도요타가 전기차 만드는데 정신이 팔려서 바퀴 조립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도요타는 부랴부랴 원인을 조사했습니다. 결론은 전기 모터의 순간 토크가 너무 강해서 기존 설계로는 감당이 안 됐다. 쉽게 말하면 전기차를 처음 만들어봐서 몰랐다는 겁니다. 리콜 후 3개월간 판매 중단, 10월에야 겨우 재판매를 시작했지만 이미 브랜드 이미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출시 1년 만에 일본 내 BZ4X 중고차 가격은 신차 대비 40% 이상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퀴는 고쳤지만 배터리와 충전 시스템은 고칠 수 없었습니다. 도요타 BZ4X의 치명적 약점 3가지. 첫째, 충전 속도. 150kW 급속 충전기에 꽂아도 10%에서 80%까지 1시간 이상 소요. 택시기사가 하루에 2-3번 충전하면 3시간 이상을 충전소에서 허비합니다. 이 시간은 무급입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습니다. 둘째, 충전 횟수 제한.
배터리 보호를 이유로 하루 급속 충전 2회로 제한. 2023년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4번으로 늘렸지만 이마저도 딜러에 차를 맡겨야 하는 번거로움. OTA 무선 업데이트 불가능. 셋째, 저온 성능. 겨울철 영하 기온에서 주행거리 50% 급감. 일본 겨울에 택시로 쓰기엔 치명적. MK 택시 기사들의 증언. 충전하면서 차 안에 갇혀 밥도 못 먹고 앉아 있어야 했어요. 장거리 손님 태우면 중간에 배터리 떨어질까봐 거절했습니다. 이 차로는 돈 못 법니다. 반면 현대차 아이오닉 5는 800V 고전압 시스템, 10%에서 80% 충전 시간, 단 18분. 도요타가 1시간 걸리는 걸 현대차는 커피 한 잔 마실 시간에 끝냅니다. WLTC 기준 주행거리 618km. 도요타 BZ4X는 실주행 300에서 400km, 현대차는 에어컨 틀어도 450km 이상, 약 200km 차이. EGMP 전용 플랫폼, 바닥이 완전히 평평해서 승객 승하차 편의성 압도적. 도요타는 기존 내연기관 플랫폼 개조라 바닥에 돌출부 존재, OTA 업데이트 지원, 서비스 센터 방문 없이 주행 성능, 편의 기능 원격 업그레이드 가능. 도요타는 딜러 방문 필수, V2L 기능, 차량 자체가 이동식 발전기, 노트북 충전 비상전력 공급 가능, 일본 지진 발생 시 재난 대응 거점으로 활용 가능. 이게 기술 격차입니다. 현대차는 전기차 전용 설계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었고 도요타는 기존 차에 배터리 끼워 넣는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가 이겁니다. MK택시 운영 담당 히가시 시니치의 증언. 도요타는 구매가 아닌 서브스크만 제공했습니다. 일산 아리아는 공급 불가. 그때 현대차가 지금 즉시 50대 납품 가능이라고 했습니다. 시승해보니 이건 된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 한방. MK택시는 현대차 도입 후 연료비 70% 절감을 달성했습니다. 차량 가격은 내연기관 대비 40% 비싸지만 5년 총 운영 비용은 오히려 20에서 30% 저렴했습니다. 돈이 됩니다. 환경이 아니라 수익이 됩니다. 그래서 MK는 2022년 50대를 시작으로 2024년 182대로 2025년에는 200대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22년 아이오닉 5는 일본 올해의 수입차로 선정됩니다. 한국차 최초입니다. 일본 자동차 전문가들조차 현대차의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겁니다. 도요타는 무엇을 했습니까? 2023년 4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충전 횟수 제한 완화, 배터리 잔량 퍼센트 표시 추가, 에어컨 사용 시 항속거리 표시 개선. 하지만 이건 땜질일 뿐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인 400V 시스템, 느린 충전 속도, 배터리 열 관리 기술 부족은 소프트웨어로 해결 불가능합니다. 도요타 사토 코지 사장은 2023년 경영진 회의에서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전기차 개발에서 우리가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계 1등 기업의 수장이 입으로 직접 패배를 인정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일본 경제지 니온게이자이는 이렇게 썼습니다. 도요타가 MK를 잃은 것은 단순한 50대 판매 실적 이상의 상징적 패배다. 맞습니다. 이건 단순히 차 50대, 182대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일본 택시 시장의 인프라 표준이 한국 기술로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현대차가 MK에 설치한 180kW 충전 시스템, 정비기술 협력, 부품 공급망, 이 모든 게 락인 효과를 만듭니다. 일단 현대차 시스템으로 구축되면 다시 도요타로 돌아가기가 매우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다른 택시 회사들이 이걸 보고 있습니다. MK가 성공했네? 우리도 해볼까? B2B 도미노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일본 사람들이 정말 한국 차를 거부감 없이 받아들였을까? 온라인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야후재팬 댓글란은 혐한 댓글로 도배됐습니다. 한국 차 타느니 걸어다닌다. MK는 매국 기업. 조선차가 일본 땅을 달리다니. 그런데 실제 현장은 정반대였습니다. MK택시 내부조사 결과 한국차라는 이유로 탑승 거부한 승객 비율 1% 미만, 99%의 승객은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아니, 오히려 좋아했습니다. 실내 넓고 조용하네요. 최신 전기차 처음 타봐요. 좋은데요? 이거 어느 회사 차예요? 도요타 아니죠? 더 편한 것 같은데? 온라인의 분노와 오프라인의 현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교토라는 장소입니다. 교토는 일본에서도 가장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도시로 유명합니다. 천년고도의 자부심이 강하고 외지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교토 사람들이 조선 택시라고 멸시받던 MK를 신뢰하고 그 MK가 도입한 한국차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MK가 60년간 쌓아온 브랜드 신뢰도가 국적 편견을 압도했기 때문입니다. 유봉식은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소와 근면을 실천하면 교토 사람들은 우리를 받아들인다. 그는 옳았습니다. 실력과 신뢰가 편견을 이긴 겁니다.
그렇다면 도요타는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핵심은 하이브리드의 함정입니다. 도요타는 프리우스로 하이브리드 시대를 열었고 전 세계 하이브리드 시장을 독점했습니다. 너무 잘 나갔습니다. 그래서 착각했습니다. 하이브리드로 충분하다. 전기차는 아직 시기상조다. 도요타는 전기차 개발을 미뤘습니다. 그 사이 현대차, 테슬라, BYD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개발하고 800V 시스템을 상용화하고 배터리 열관리 기술을 완성했습니다. 도요타가 정신 차리고 BG4X를 급히 내놓았을 때는 이미 5년 이상 뒤처진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치명적 실수 하나 더, 서브스크립션 전략. 도요타는 BG4X를 일본에서 판매하지 않고 킨토라는 서브스크 서비스로만 제공했습니다. 이유는 리스크 관리. 전기차가 망하면 재고 부담 없이 회수하려는 계산이었습니다. 그런데 MK 같은 B2B 고객은 차량을 소유해야 합니다. 서브스크는 불가능합니다. 결과 도요타는 스스로 B2B 시장에서 퇴출당한 겁니다. 반면 현대차는 지금 즉시 50대 판매 가능합니다. 정비 기술 지원해드립니다. 전용 충전기 설치해드립니다. 고객이 원하는 걸 정확히 줬습니다. 이게 비즈니스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냉혹한 실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반전, 현대차의 일본 진출 전략은 딜러 없는 온라인 지판이었습니다. 일본 자동차 시장은 딜러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현대차는 2009년 일본에서 철수할 때 딜러망 부족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재진출하면서 현대차는 전략을 180도 바꿨습니다. 딜러 없이 온라인으로만 판다. 그리고 B2B 택시, 렌터카에 집중했습니다. MK가 첫 번째 대형 고객이었고 이 성공 사례가 다른 업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유통구조 혁신 플러스 B2B 전략 플러스 압도적 기술력. 이 조합이 일본 시장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토거리를 달리는 현대차 택시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술이 없으면 브랜드는 무용지물이다. 결국 이 이야기는 무엇을 증명합니까? 실력이 편견을 이긴다는 냉혹하지만 명확한 진리입니다. 1943년 15살 소년 유봉식이 단돈 몇 푼 들고 일본에 건너왔을 때 그를 기다린 건 제도화된 차별이었습니다. 법학을 공부해도 국적 때문에 법관이 될 수 없었고 택시 사업을 시작하자 조선택시라며 손가락질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압도적이지 못해서 무시당한다. 그래서 그는 압도적이 되기로 했습니다. 인사, 청결, 친절, 정시도착, 당연한 것들을 완벽하게 실천했습니다. 10년이 걸려도 정부와 7년간 싸워도 끝까지 해냈습니다. 그 결과 조선택시는 시민의 영웅이 되었고 일본 택시업계의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60년이 흐른 2022년 그의 정신은 현대차라는 형태로 부활합니다. 도요타가 바퀴 빠지는 전기차를 내놓고 서브스크로만 팔겠다고 우길 때 현대차는 18분 충전, 618km 주행, 즉시 납품이라는 압도적 실력으로 응답했습니다. 결과는 교토거리를 달리는 현대차 182대, 2030년까지 MK 전체 차량의 전기차 전환 선언, 일본 올해의 수입차 선정, 오사카, 나고야, 삿포로로 확산되는 B2B 도미노, 그리고 도요타 사장의 굴욕적 시인, 우리가 뒤처진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진짜 복수입니다. 진짜 복수는 상대를 때리는 게 아니라 상대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60년 전 조선택시 타지 말라던 일본인들이 지금은 현대차 택시에 기꺼이 몸을 싣습니다. 불평하는 사람 1%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좋으니까요. 넓으니까, 조용하니까, 편하니까요. 기술이 편견을 이겼습니다. 실력이 혐오를 침묵시켰습니다. 데이터가 감정을 압도했습니다. 그리고 유봉식이 평생 외쳤던 그 한마디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장사를 하면 일본인도 한국인도 모두 존경받는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브랜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영광은 미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기술 없이 자만하면 1등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반대로 실력만 있다면 국적도, 편견도, 혐오도 이길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교토거리를 달리는 현대차 택시는 외치고 있습니다. 실력이 세상을 바꾼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모모의 21세기 경제학 채널은 세상이 감추고 싶어하는 경제와 비즈니스의 진실을 데이터와 팩트로 파헤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